어머님, 어버이날이니까 이거 받으세요. 고마워, 지영아. 뭐, 어머님은 쓰실 데도 없으시잖아요. 용돈 조금이면 충분하시죠? 지영이는 그 하얀 봉투를 제 앞에 있는 탁자 위에 툭 놓았어요. 마치 무언가 귀찮은 일을 해치우는 듯한 몸짓이었죠.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덩그러니 들어있었어요. 딱 10,000원. 카드도 편지도 감사의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이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가치가 고작 10,000원이라니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엄마의 가치가 10,000원이라니.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지영이가 자신의 부모님을 맞이할 때였어요. 엄마,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푹 쉬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사위가 특별히 골라온 선물이에요. 와, 이렇게 비싼 걸. 너무 고마워. 사위, 어머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버이날인데 당연히 좋은 거 드려야죠.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제가 받은 10,000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건 선물에 담긴 정성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으로 방으로 들어갔죠.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따스한 5월의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그 햇살이 더 서글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김말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버이날 아침이었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산지도 벌써 5년째 되어가는 날이었죠.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부엌에 나가려는데 며느리 지영이가 제 방문을 노크하더군요. 문을 열었을 때 지영이의 표정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오늘은 저희 엄마 오시니까 그냥 방에서 쉬고 계세요. 마주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지영이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미소 한 번 없이 그저 업무적으로 통보하듯 말하고는 문을 닫고 가버렸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버이날인데 방에 있으라니요. 마치 제가 그 집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은 그날따라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한때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라고 불러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마치 저를 귀찮은 짐처럼 대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제 방은 그래도 넓은 편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는 32평형으로 방이 3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아들 내외의 방, 하나는 손주 방, 그리고 하나가 제 방이었죠. 그래도 방 안에만 있으라니 마치 감옥 같았어요. 혹시 제가 어제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 어젯밤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녁 준비를 도왔고 손주 숙제도 봐줬고 특별히 지영이와 언쟁을 벌인 일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뿐인데 왜 오늘 특별히 방에만 있으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저희 엄마 오시니까.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 그렇구나. 친정어머니가 오는 날이니 저는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거였군요. 저는 그저 지영이에게 시어머니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일 뿐 함께 어버이날을 축하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손은 자꾸만 떨려왔고 가슴은 답답했어요. TV라도 틀까 했지만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그마저도 포기했죠. 방 안에 갇힌 저는 그저 침묵 속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이 그날따라 더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어버이날인데 방에 혼자 앉아있는 노인,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그저 불편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제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모양이었죠. 이 집에 함께 살게 된 이후로 점점 작아지는 제 존재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낼 줄은 몰랐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온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그날의 결정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방 안에 고립된 채 시간을 보내는 동안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지영이의 친정어머니가 오신 모양이었죠.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지영이의 활기찬 목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단 한 번도 저에게는 그렇게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영이에게 저는 그저 시어머니라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 함께 살지만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울음을 참았어요.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려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방에 있으라는 한마디로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어버이날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며느리 지영이와의 관계가 이렇게 나빴던 건 아니에요. 결혼 초에는 지영이도 저를 잘 따르고 존중해주는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음식 준비도 도와주고 제 건강도 챙겨주던 아이였죠. 처음에는 제가 운이 좋았구나 싶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예 바르고 살갑게 대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어서요. 결혼식 날 지영이는 제게 꽃다발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어머니 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몰라요. 아들 형민이가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늘 좋을 수만은 없나 봅니다. 변화는 5년 전 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저는 65세였고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아들 형민이가 어느 날 찾아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엄마 모시고 살게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거절했어요. 아니야.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희 신혼살림에 폐 끼치기 싫구나.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형민이는 계속해서 제게 오라고 했어요. 엄마, 모실게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지영이도 찬성했어요. 형민이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사실은 저도 혼자 사는 게 무서웠거든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적막감이란 40년 넘게 함께했던 사람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제 집을 정리하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지영이도 저를 위해 특별히 요리도 해주고 함께 장도 보러 다녔죠. 그런데 점점 뭐라고 할까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식탁에서 사라졌고 텔레비전 채널은 항상 지영이가 보고 싶은 프로로 고정되었죠. 제가 뭔가 의견을 내면 아, 네 라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밥상에 오르는 반찬도 점점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로 바뀌었어요. 저는 좀 싱겁게 먹는 편인데 지영이는 꽤 짜게 음식을 해요. 한두 번 조금 싱겁게 해주면 안 될까? 라고 부탁했더니 지영이가 한숨을 쉬며 그럼 어머님은 따로 해드릴게요. 라고 했죠. 그 후로는 차마 더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집안에서 제 존재감은 작아져갔습니다. 마치 천천히 줄어드는 라디오 볼륨처럼요. 처음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거의 들리지 않게 된 거죠.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아들 형민이가
이런 상황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알아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형민이는 항상 일이 바쁘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 며느리와 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기 어려웠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서 형민이에게 살짝 말해봤어요. 형민아, 엄마가 너희 집에 와서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구나. 그랬더니 형민이는 바로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오히려 도움 많이 주시잖아요. 지영이도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민이의 눈에는 모든 게 평화롭게 보이는 모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제 아들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그냥 참았죠.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서 살면서 아무 갈등 없이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제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순아,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랑 다르잖아. 이해해야 해. 그렇게 저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내왔어요. 하지만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죠. 제가 말을 안 하니 지영이는 제가 모든 걸 수긍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제 의견은 점점 더 무시되었고 제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져 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지영이와 형민이만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저 음식을 먹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손주 교육 문제만 이야기해도 어머님, 요즘은 교육 방식이 달라요. 라며 제 의견을 묵살했죠.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거절당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일 수도 있겠네요.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면, 더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했다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은 소용없겠죠. 오늘 어버이날 방에 갇힌 채 창밖만 바라보는 제 모습이 지금까지의 결과니까요. 아마도 우리 사이의 갈등은 처음부터 큰 싸움이나 사건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오해와 침묵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거겠죠. 마치 눈사태처럼요.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였는데 굴러가면서 점점 커져 결국에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대한 눈사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인생의 눈사태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여 오늘 어버이날 방 안에 갇힌 시어머니로 제게 돌아온 것이죠. 제가 아들 집으로 이사 온 초반에는 내가 뭐라도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컸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손주 유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요. 얹혀 사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집안일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즐거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 도시락도 싸고 집안 청소도 하고 저녁거리도 미리 준비해 두었죠. 직장에서 돌아온 지영이에게 오늘은 내가 다 했으니 너는 쉬어. 라고 말하면 지영이도 고맙다며 웃어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 존재가 이 집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지영이는 제가 해놓은 일에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빨래는 이렇게 개야 해요. 어머님, 이 양념은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방식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투가 거슬리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제가 유진이 옷을 빨아서 개놓았는데 지영이가 와서는 다시 전부 펼쳐 자기 방식대로 개더군요. 제 앞에서요. 마치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요. 그때 느꼈던 모욕감이라 평생 살림하며 아들 키워온 제게 빨래개는 법도 모른다고 하는 것 같아 속이 상했어요. 지영아, 그냥 내가 한 대로 두면 안 될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지영이는 어머님, 유진이 옷은 이렇게 개야 옷장에 잘 들어가요. 제가 다 정리해놨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투에는 이건 제 집이니까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그 일 이후로 점점 제 역할은 가사도우미로 한정되어 갔어요. 그것도 지영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일해야 하는 가사도우미로요. 설거지는 해도 되지만 그릇은 지영이가 정한 위치에 놓아야 했고, 청소는 해도 되지만 지영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해야 했어요. 마치 이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된 것 같았죠.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 유진이를 돌보는 일조차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유진이에게 간식을 주면 어머님, 지금은 간식 시간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고 숙제를 봐주려 하면 어머님, 저희가 학원 보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라고 했죠. 할머니로서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일조차 빼앗긴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유진이와 함께 옛날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영이가 들어와서는 유진아, 학원 갈 시간이야. 빨리 준비해. 라며 우리의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유진이가 할머니랑 좀 더 있을래? 라고 하자 지영이는 공부가 중요해. 할머니 이야기는 주말에 들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 말에 유진이도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손주와의 시간마저 빼앗기게 됐어요. 평일에는 학원 때문에, 주말에는 가족 일정 때문에 유진이와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할머니로서의 제 역할, 그것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서글펐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집안에서 제 위치에 대해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죠. 며느리는 말로는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머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한 번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는데 지영이가 퇴근하고 와서는 어머님, 오늘 빨래는요? 라고 물었어요. 아픈 저를 보면서도 빨래를 왜 안 했냐고 묻는 그 말에 저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진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죠. 지영아, 오늘은 허리가 아파서. 라고 말하자 지영이는 아, 그랬군요. 알겠어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뒤로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화가 난 거였죠. 제가 빨래를 안 했다는 이유로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많이 울었어요. 딸이 아닌 며느리에게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점점 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몸이 아파도 억지로 일어나 집안일을 했고 지영이의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행동했죠. 어머님, 다음부턴 저한테 맡기세요. 라는 말을 들을까봐 더 열심히, 더 꼼꼼히 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지영이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밤에 누워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상황인지 깨달았어요. 제가 집안일을 도와주니까 지영이는 저를 가사도우미 취급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게으른 시어머니가 되는 거였죠. 어떻게 해도 저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들 형민이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직장일이 바쁘다며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에 잘 없었거든요. 가끔 엄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해주긴 했지만 그것뿐이었죠. 정작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느냐였는데 그건 아들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영이가 옆에 와서 그릇을 집어들더니 어머님, 이건 왜 이렇게 흐리게 닦으셨어요? 다시 해야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죠. 지영아,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좀 더. 나도 평생 살림해온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지영이의 표정이 굳더니 어머님, 저도 제 집 제 살림이니까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 집,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이건 지영이의 집이었고 저는 그저 얹혀 사는 사람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가능한 한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라는 비난이 돌아왔죠.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5월 8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시나요? 그저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들이 퇴근길에 카네이션 한 송이 사오면 그게 전부였죠. 그래도 카네이션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 방에만 있으라는 말을 듣고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라. 제 대답에 문이 열리고 지영이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어버이날이니까 이거 받으세요. 지영이는 그 하얀 봉투를 제 앞에 있는 탁자 위에 툭 놓았어요. 마치 무언가 귀찮은 일을 해치우는 듯한 몸짓이었죠. 미소 한 번 없이,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봉투만 놓고 나가려는 지영이를 보며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마워, 지영아.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이더니 문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뭐, 어머님은 쓰실 데도 없으시잖아요. 용돈 조금이면 충분하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쓸 데가 없다니요. 제가 살아온 73년의 세월. 그 모든 시간 동안 제게는 꿈도 있었고 취미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영이의 눈에는 제가 그저 방 안에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는 노인으로 보였나 봐요. 지영이가 나간 뒤 저는 한동안 그 봉투를 바라만 보았어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죠.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여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혹시 카드라도? 하는 작은 기대를 안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덩그러니 들어있었어요. 딱 10,000원. 카드도 편지도 감사의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이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가치가 고작 10,000원이라니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엄마의 가치가 10,000원이라니. 어쩌면 금액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아들 며느리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봉투를 건넬 때의 태도, 쓰실 데도 없으시잖아요 라는 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건 오직 돈뿐이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저를 인간이 아닌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손에 든 10,000원을 바라보며 문득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23세 결혼해서 아들 형민이를 낳고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살림을 꾸려왔던 시간들. 형민이가 열병으로 밤새울 때 안고 병원을 뛰어다녔던 기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결혼식 날 자랑스러운 얼굴로 축하해 주던 순간.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이 이제 와서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로 평가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상실감과 모멸감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손에 든 10,000원짜리를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제 지갑에 넣었죠. 잠시 후 거실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지영이의 어머니가 오신 모양이었죠. 호기심에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가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그 광경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영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과 선물 상자, 그리고 케이크까지.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형민이도 웃는 얼굴로 장모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푹 쉬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지영이의 그 밝고 다정한 목소리는
제게 했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아, 며느리에게는 친정어머니만이 진짜 부모구나. 물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차이가 이렇게나 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다시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구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복도를 통해 대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사위가 특별히 골라온 선물이에요. 와, 이렇게 비싼 걸. 너무 고마워. 사위, 어머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버이날인데 당연히 좋은 거 드려야죠.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문득 궁금해졌어요. 얼마짜리 선물일까? 지영이가 친정어머니께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까? 제 호기심은 점점 커졌고 결국 다시 한번 방문을 열고 조용히 복도로 나갔어요. 거실 쪽을 바라보니 지영이의 어머니가 선물 상자를 열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고급스러운 핸드백이었죠. 이거 정말 비싼 건데. 너무 사치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어버이날이니까요. 그리고 저번에 눈여겨보시던 거라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제가 받은 10,000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건 선물에 담긴 정성이었어요. 지영이가 저번에 눈여겨보시던 거라고 했으니 평소에 자기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저에게는 그저 쓸 데도 없다며 10,000원짜리 한 장을 툭 던져주었을 뿐이었어요. 그때 문득 지영이의 친정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물었어요. 아직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 불편하지 않아? 그 말에 지영이는 헛웃음을 흘리더니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다니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구나.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버이날인데 자식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생각할수록 서글퍼졌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10,000원짜리 지폐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깊은 후회를 했어요. 아들 집에 와서 살기로 한 그 결정을 혼자 살았다면 외로웠을지라도 적어도 이런 모욕은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20,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거죠.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영이가 다시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 목소리는 아침과는 조금 달랐어요. 약간 밝은 톤이었죠. 아마도 친정어머니가 오셨으니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자 지영이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억지로 짓는 듯한 미소였죠.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니까 함께 식사해요. 아침에 방에만 있으라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럴까 의아했지만 저는 별말 없이 따라 나섰어요. 거실로 가는 짧은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지영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제 팔을 잡아주며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거실에 들어서자 테이블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보였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반찬들도 있었죠. 그런데 테이블 한쪽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물론 그건 지영이의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겠죠. 엄마,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영이가 친정어머니에게 자리를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도 어머님도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했죠. 마치 두 어머니를 동등하게 대하는 척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지영이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평소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함과 배려가 넘치는 모습이었죠.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지영이는 갈비찜을 제 접시에 담아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친정어머니를 향한 거였죠. 우리 엄마는 갈비찜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지영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머니만을 챙겼어요. 저에게는 형식적으로 음식을 권할 뿐, 진심 어린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 지영이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사돈, 우리 지영이가 잘 모시죠? 그 질문에 저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테고, 거짓말을 하자니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결국 저는 애매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지영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죠.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도 어머님 덕분에 많이 도움받고 있죠. 그렇죠, 여보? 지영이의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단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하는 일마다 간섭한다고, 잘못한다고 지적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도움받고 있다니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들 형민이는 지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형민이의 표정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아마도 형민이도 지영이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란 것 같았죠.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영이는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갔어요. 저에게도 가끔 어머님, 이것도 드세요. 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친정어머니 앞에서 착한 며느리를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영이가 갑자기 큰 선물 상자를 꺼내왔어요. 엄마, 이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물론 그 선물은 지영이의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죠. 그 선물 상자에서 나온 건 고급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와 지갑이었어요. 지영이 어머니는 기뻐하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 지영이 어머니가 물었어요. 시어머니 선물은 뭐니? 그 질문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지영이는 당황한 듯 했고 형민이도 어색하게 웃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아침에 받은 10,000원짜리가 든 봉투였어요. 테이블 한쪽에 놓여 있었는데 아마도 지영이가 형민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놓아둔 것 같았어요. 아, 저희는 어머님께 현금을 드렸어요. 어머님이 필요한 걸 사시라고요. 지영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마치 저를 위한 배려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봉투 안에 10,000원뿐이라는 사실을 형민이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영이는 생각했을까요? 지영이 어머니가 돌아간 후 지영이의 태도는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피곤하시면 방에서 쉬세요. 라는 말과 함께 저를 다시 방으로 보냈죠. 마치 사람들 앞에서의 연기가 끝나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지영이의 두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아들 앞에서는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며느리, 그리고 평소에는 차갑고 무관심한 며느리. 이 두 모습 중 어느 것이 진짜 지영이의 모습일까 궁금했어요. 어버이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방에 갇혀 있으라는 말, 10,000원짜리 한 장이 든 봉투, 아들 앞에서 달라지는 며느리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해도 될까 고민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딸 미영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졸린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미영아, 엄마야.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시간에 미영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바뀌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금씩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어버이날이었어. 네. 알아요. 제가 아침에 문자 보냈잖아요. 형민 오빠가 잘 챙겨줬겠죠? 그 질문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죠. 아니, 그게 엄마가 정말 힘들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들 집에 온 후로 겪었던 일들, 점점 작아지는 제 존재감,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 오늘 어버이날에 받은 10,000원짜리 봉투와 방에 갇혀 있었던 일, 5년 동안 제 가슴에 쌓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딸에게 털어놓았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후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을까 싶었죠. 아마도 아들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 또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온 세대라서 그랬을 거예요. 미영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었어요. 중간중간 화가 난 듯 정말 너무하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미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근데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뭐, 당연히 형민이 집이지. 아니요. 법적으로요. 그 아파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냐고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그 아파트는 사실 제 명이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제가 구입해서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증여세 문제로 아직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건 내 명의야. 아직 형민이한테 증여하지 않았어. 미영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어요. 엄마, 그럼 그건 엄마 집이잖아요. 얹어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맞아요. 법적으로는 제가 그 집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5년 동안 얹혀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구석에 처박혀 있었을까요? 왜 제 집에서 제가 방에만 갇혀 있어야 했을까요? 엄마, 내일 제가 당장 그리로 갈게요.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형민 오빠도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데 모른 척 한다고요? 미영이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점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것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서였지.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미영아,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내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 연금이 매달 들어오잖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들더라고. 처음엔 내가 깜빡하고 써서 그런가 했는데 이상해서 은행에 가봤더니 내 카드로 여러 번 큰 금액이 결제되어 있더라고. 엄마 카드요? 누가 썼어요? 그게 지영이가 썼더라. 내 허락도 없이. 미영이의 목소리가 더욱 격앙되었어요. 뭐라고요? 그건 도둑이잖아요. 얼마나 썼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최근 1년 동안 거의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요? 미영이의 비명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엄마, 그건 완전 사기잖아요. 신고해야 해요. 아니, 그렇게까진. 그래도 형민이 와이프인데. 엄마, 지금 엄마한테 10,000원짜리 봉투 던져주고 뒤로는 1,000만 원을 빼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범죄라고요. 미영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을 며느리가 몰래 써왔다니. 더구나 오늘 어버이날
저에게는 10,000원짜리 봉투를 던져주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고급 선물을 사준 것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제가 내일 아침 첫 차로 갈게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엄마가 너무 착하셔서 이렇게 당하신 거예요. 미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영아, 고마워.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내일 제가 가서 다 해결할게요. 이제 좀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며느리는? 그리고 제 결정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별들이 보였어요. 그 별빛처럼 이제 제 인생에도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제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이 그 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미영이가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어제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눈빛이 달라졌달까. 어쩌면 이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는 평소와 달리 당당하게 부엌으로 나갔어요. 지영이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죠.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지영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민이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손주 유진이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침 식사가 끝나고 형민이와 유진이가 각자의 길로 떠난 후 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영이가 문을 열자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지영이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가씨, 갑자기 무슨 일로? 미영이는 지영이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죠. 엄마,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는 울지 않을 거예요. 제 권리를 찾기 위해 당당하게 맞설 거니까요. 미영이는 지영이를 향해 돌아섰어요. 엄마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우리 좀 시간을 주시겠어요? 지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영이와 저는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예요. 며느리에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숨죽여 살아야 하나요? 그래요. 저는 엄마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엄마예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 방 안에 갇혀있던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오늘부터 저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고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저는 참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영이는 아들 형민이에게 우리 집이 법적으로 제 명의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에 형민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지영이가 제 카드로 1,000만 원을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형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진실을 직면할 때였어요. 지영이는 처음에 발뺌하려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미영이가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과 영수증이 모두 증거로 남아 있었기에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미영이의 도움으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조언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제가 아파트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죠. 형민이와 지영이는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갔어요. 저는 제 집을 되찾아 홀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죠. 5년 만에 다시 찾은 제 공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을 꾸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는 제 시간을 온전히 즐기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분들과 함께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죠. 몸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게 느껴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복지관 미술 교실에서 그림 그리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젊었을 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한 달에 2번 딸 미영이가 정기적으로 저를 방문해요.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모녀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어요. 미영이가 어릴 때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형민이도 매주 찾아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지영이와는 별거 상태가 되어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형민이의 인생이니까요. 다만 이번 일로 형민이가 진정으로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는 제 연금과 통장을 스스로 관리하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제가 번 돈으로 손주 유진이에게 용돈도 주고 미영이와 함께 가끔 여행도 다니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바다를 보니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더군요. 동네 복지관에서는 노인을 위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담당자가 저를 그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저 같은 경우를 겪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수락했죠. 법을 알면 권리가 보입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포스터에 제 사진이 실렸을 때는 조금 쑥스럽기도 했어요. 1년이 지나 복지관 문학 동아리에서 만난 박철수 할아버지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편안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철수 씨와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있어요.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지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노인분들을 돕는 보람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에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목요일에는 치매 어르신들 말벗 봉사를 해요. 봉사를 통해 만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히려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제 표정일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제 모습에 놀라곤 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으니 얼굴의 주름은 줄고 환한 미소가 늘었어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젊어 보인다고 말해줘서 솔직히 기분이 좋답니다. 이제 저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제 행복은 제가 지킬 때 비로소 찾아오는 거예요. 5년 전 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던 그 결정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경험은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되었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면 아직도 그 방에 갇혀 있는 꿈을 꾸기도 해요. 하지만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이제는 제가 자유롭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껴요. 앞으로의 인생도 분명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적어도 제 결정으로 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매일 깨닫고 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